지금 집 사는 거는 저는 진짜 완전 비추입니다. 미술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모든 게 다 내가 좀 어떤 수세에 몰려가지고 공포심에서 하면 다 실패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코인 많이 실패했습니다. 다 같이 패닉바잉 해가지고 네, 오늘도 2월 첫째 주 부동산 뉴스 채널 콘텐츠를 하고 있는데 오늘이 2월 4일이에요. 네. 2월 4일 기준으로 찍고 있고 아마 이거는 4일 정도 후에 수요일날 올라갈 것 같은데 요즘 가장 사람들이 이슈로 생각하는 게 서울 아파트 가격 기준으로 봤을 때 다시 반등을 할까 뭐 이런 기사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서울 아파트 가격 계속해서 이제 하락세에 있었는데 13대책으로 둔촌주공 살리기잖아요. 13대책을 정부가 들고 나왔고 그리고 둔촌주공 계약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건데 이것 때문에 거래가 살짝 반등을 했다. 긍정적인 시그널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거 가지고 택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사들이 좀 되게 많은데 이거에 대해서 각자 생각이라기보다는 얘기를 좀 하려고 모였습니다. 저는 집값 떨어질 거라고 지금 일단 금리가 근본적으로 떨어진 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금리가 많이 내려가긴 했어요. 기준금리 같은 경우야 지금 계속 유지가 되고 있지만 시장에서 대출이 나가는 거 같은 경우는 기준점을 한 5% 정도로 봐서 좋은 분은 4%대도 나와요. 그 이제 AA 등급 그렇죠. 회사만 그렇게 AA 나오는 등급. 거죠? 개인도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냥 좀 일반적인 경우 같은 경우도 5%대 뭐 초중반 정도 나오니까 그리고 또 특히 이제는 고정금리보다 변동금리가 더 높아요.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떨어질 확률이 높으니까 고정금리가 낮고 그 다음 변동금리가 높은 상황인 거예요. 이건 상업용 부동산에 해당되는 얘기인가요? 주거도 똑같아요. 주담대도 5%가 나와요? 주담비도 5%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했을 때 그래도 5%면 사실 고금리잖아요. 5% 중반이면 그쵸 상당한 고금리죠. 그런 걸 감안했을 때는 저는 일단 근본적으로 금리 때문에 앞으로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슬 대표님은 주변에 주택 살려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 없어요? 제 나이 때 이제 또래들 친구들은 이제 어느 정도 취업을 해서 돈을 조금 모았고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 영끌해가지고 사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아 지금 너무 마음이 아파. 친구 좀 많이 샀더라고요. 아 진짜 마음 아프다. 실거주 목적이었고 그리고 워낙 또 전세가가 높았기 때문에 뭐 샀던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전세값도 많이 떨어지고 오히려 이제 재계약할 때 그냥 월세로 한번 살아볼까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많아졌어요. 부동산 컨텐츠 좀 하면서 가장 마음 아픈 케이스가 방금 이제 예슬 대표 친구들 그런 케이스인 것 같아요. 아직 젊잖아요. 30대 중반 이 정도 되는 나이대에 있는 친구들이 결혼해가지고 이제 집을 어떻게 할까. 근데 걔 아파트 가격 오르니까 너무 불안하니까 패닉바잉 한 그 친구들이 가장 이제 좀 마음 아픈 케이스인데 그 친구들이 집중적으로 몰려 있는 거래량이 2021년 말 하반기에 몰려 있거든요. 거래량이 터졌었어요. 근데 거래량이 터지고 2021년 11월, 12월부터 지금까지 거래량이 완전 작살났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유튜버들이 많이 그랬죠. 실거주 목적이면 사도 된다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했는데 정말 무책임한 말인 게 그 인생을 건 도박이잖아요. 그럼 거기서 더 갔을 수도 있겠지만 금리가 이렇게 오를 줄 몰랐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전 재산을 건 도박인데 그거를 이미 저점 대비 너무 많이 오른 상태에서 사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모르겠어요. 저는 그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예측하는 건 힘들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금리가 이렇게 많이 오를지도 몰랐고 우크라이나 전쟁 터질지도 몰랐고 예측하는 건 힘든데 자기만의 어떤 원칙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부동산 시장 특히 주택 시장을 볼 때 가장 중요한 팩터가 뭔가 생각을 해보면 그 금리랑 소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소득이 대한민국 이제 1인당 GDP나 아니면 GNP 같은 게 1인당 얼마나 변화를 했는지 또 서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서울 시민들의 실질적인 소득이 얼마나 변화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이거 대비 너무 많이 올라간 우리가 주택 구입 부담 지수라는 것도 있고 PIR 지수라는 것도 이게 다 소득과 주택 가격 또는 소득과 주택 원리금이나 이자 내는 부담 지수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역대 최고치로 올라갔을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소득과 결국 주택 가격 간의 관계를 많이 봐야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금리를 봐야 되는 것 같은데 근본적인 팩터는 두 개잖아요. 근데 이 근본적인 팩터를 무시한 채 무조건 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건 되게 위험한 생각인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예측은 좀 하기 힘들지만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는 23년은 좀 힘든 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해요. 사실 지금 전세 월세가 또 너무 떨어졌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팩터잖아. 금액을 맞춰질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에 거의 아파트 같은 경우도 전세가가 제가 20년에 입주할 때보다 낮아진 것 같아요. 입주 시점보다? 그러니까 월세는 좀 낮아지진 않았는데 전세는 낮아진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이사한다고 아크로리버파크 막 전세 알아봤을 때가 한 2019년도 그 정도에 한 34평이 12억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 거의 그 수준까지 떨어졌어요. 맞아요. 아크로리버파크 전세 실거래된 게 지금 34평 이제 국평이라 그러잖아요. 국평 기준으로 봤을 때 13억 정도의 거래가 실제 됐고 14억이 된 것도 있어요. 최근 기준으로 봤을 때. 근데 반포레미안 퍼스티지랑 아크로리버파크를 반포의 대장주라고 보고 반포자이는 여기보다는 조금 이제 싸요. 반레퍼는 이제 아리팍보다는 조금 더 위치가 좋고 아리팍은 신축 효과가 있는 건데 반레퍼 같은 경우 최저가로 나온 게 국평 기준으로 11억까지 나왔어요. 호가가. 근데 이제 실제로 뭐 거래된 건
건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보통 한 13억에서 14억 정도 요 정도의 거래가 되는 것 같아요. 되게 많이 떨어진 거거든요. 원래 전세가 20억이었어요. 그 전세 가격이 40%가 빠진 상황에서 매매 가격은 15% 정도밖에 안 빠졌거든요. 전세가랑 매매가랑 다르게 움직일 수는 있지만 문제는 전세 가격이 많이 빠지게 되면 갭 투자하기가 좀 힘들어지고, 전세 가격이라는 거는 투자 수요가 전혀 없는 실수요인 거잖아요. 실수요에서 낼 수 있는 사람들이 점점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많은 시그널이 되는 거죠. 전세 가격이 빠지면 일단은 하락에 대한 압력이 좀 더 세지게 될 수밖에 없고, 원벨리나 이런 데로 또 들어오잖아요. 3000세대 들어오고, DH 클래스트는 5800세대인가? 5300세대인가? 이렇게 들어와요. 그것도 뭐 또 반포 르엘 들어오고, 만세대가 딱 들어온다면 신축 아파트가 만세대가 들어왔을 때 전세가 소화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잔금을 치르는 사람들 중에 실거주 목적으로 나는 뭐 돈도 있고 현금도 있고 나는 뭐 괜찮아 하고 들어오시는 분도 있지만 실제 돈이 없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게 꼭 어떤 조합원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높게 사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제 여러 채로 분양받는 사람들도 있고, 이미 높게 산 가격에 대출을 엄청 많이 끼고 있는 사람들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DH 같은 경우는 내가 아는 형이 예전에 40억에 샀어. 그거를 40억을 사면 50평대 하나랑 20평대 하나, 이거 두 개를 주는 거였어. 40억에 살 때 대출을 이미 30억 막 이렇게 끌어다 써가지고 샀기 때문에, 지금 물론 그게 되게 많이 올랐죠. 오르긴 했는데 이미 대출이 많이 껴있는 거예요. 이분 같은 경우도, 이분은 뭐 경제적 능력이 있고 자기 소득이 워낙 많은 사람에서 괜찮은데 소득이 좀 상대적으로 적은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무조건 전세를 줘야 돼. 잔금을 치를 수가 없어. 그랬을 때 버틸 수 있겠느냐. 전세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당연히 매매 가격도 하락 압력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되게 재밌는 게 반센자는 거래가 많이 돼요. 거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일단은 반포 아파트들 자체가 가격이 떨어지니까 그냥 안 팔아버리는 것 같아요. 아리팍도 뭐 거리 없잖아요. 아리팍은 거래 절벽이에요. 1611세대잖아요. 2300세대가 아닌데도 2022년 6월 이후로 거래가 단 한 건도 없어요. 매매 거래는 한 건도 없어요. 전세 거래는 당연히 뭐 월세 거래는 많죠. 근데 아리팍 같은 경우는 오히려 거래가 없어서 하락 거래가 거의 안 지킨 상황인데 호가는 많이 내려왔죠. 그리고 반네퍼 같은 경우는 거래가 있는데 반네퍼는 30억 최저가, 평당 1억이 깨졌죠. 국평 기준으로 봤을 때 34억 넘어갔었잖아요. 36, 7억이 됐었어요. 작년 하반기만 해도. 센트로자이도 작년 5월 이후에는 거래가 없네요. 그래서 지금 반네퍼 같은 경우는 전세 호가가 지금 그 최저가로 나온 게 11억이고, 물론 좋은 호수는 13억, 14억이더만 나올 수 있는데 이 가격이 2019년 이전 가격이거든요. 19년보다 더 뒤에 가격이에요. 최저가에 만약에 그게 거래가 되면 2016년 가격이에요. 2016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 아리팍이 미분양이 났어요. 그때 막 제발 사라고 막. 제발 사라고. 2016년에 아리팍을 13억 주고 산 내 지인은 지금 30억에 팔아도 양도세가 0원입니다. 농특세만 내면 된대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너무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았을 때 그 가격이니까 굉장히 이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떨어진 거예요. 지금 사무용 부동산보다 주거용 부동산이 즉각적으로 지금 반응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좀 해봤고, 그래서 전세 가격이 너무 낮고 소득이 늘지 않고 있고 오히려 가계 소득은 줄고 있단 말이에요. 실질 소득은. 이게 되게 재밌는 게 가계 실질 가처분 소득이 이렇게 계속 늘어나, 서울이. 그러다가 2022년 3월 그때부터 꺾이기 시작해.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일이거든요. 왜냐면 통화량이 늘어나게 되면 화폐 가치는 실질 가치는 떨어지니까 통화량이 늘어나면 결국 같이 늘어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왜 떨어지냐? 4대 보험료가 늘었어. 그리고 난방비, 가스비 이런 게 늘고. 그 가스요금 얘기 나와가지고 1년치 집에 가스요금이 얼마나 늘었나, 작년 겨울, 올해 겨울 했더니 2배가 늘었다. 2배? 정확히는 한 1.8배 정도? 근데 이제 사용량도 작년 대비 많이 틀어놓기도 했어요. 근데 이렇게까지 오를 일인가 싶더라고요. 와, 진짜 많이 늘었네요. 15만 원에서 26만 원. 그러네. 15만 원에서 26만 8천 원 드네. 근데 가스공사가 지금 적자가 심해가지고 더 오른다 그러더라고요. 전기요금도 오를 거고, 가게가 쓰는 돈이 부족해지잖아요.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게 되고, 결국 가게들의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게 되면 부동산이 탄력을 받고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럼 어디서 대출을 끌어다가 이 대출금으로 올려야 되는데 대출 어떻게 받아요 지금 이 금리에? 사실 뭐 이게 1.3 대책으로 인해서 뭐 매물수가 뭐 줄어들었네, 뭐 이제 호가가 다시 올라갔네 하는 거는 일부 사람들이 하는 희망사항이다. 내 집 가격 좀 제발 올라가 주세요 하는 희망사항이라고 보고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이런 여러 가지 지표들을 봤을 때 2023년은 되게 쉽지 않은 해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집 사는 거는 저는 진짜 완전 비추입니다. 이미 그 부동산 투자 잘 하시거나 이미 발 빠른 사람들은 그거를 다 내놓은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왜 내놨는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미술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모든 게 다 내가 좀 어떤 수세에 몰려가지고 공포심에서 하면 다 실패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코인 많이 실패했습니다. 다 같이 패닉바잉 해가지고 내가 이걸 가지고 이제 뭐 투자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저는 주식 투자 잘 못해요. 사실 그냥 뭐 잘하는 편은 아니고 그냥 찔끔찔끔 하는 편인데, 제가 아는 되게 주식 고수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작년 이제 초쯤에 인플레이션 압력 때문에 되게 주식에 완전 전설 같은 분이 계신데 그분은 자산의 80% 90% 뺐다 그랬어요. 근데 그때는 다 그걸 예측할 수 있었대요. 사실 인플레 압력이 이미 좀 심해져가지고 2022년 장은 쉽지 않을 거다라고 다 예측을 했는데 그걸 실천하는 게 고수다라 그러더라고요. 머리로는 다 알았대. 21년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올해 쉽지 않아. 그리고 인플레 압력이 있고, 그리고 금리 올릴 거고, 금리 올라가면 당연히 주가 빠질 거고, 기술주에 대한 어떤 이제 조정 증상이 올 거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미 예측을 했어요. 근데 이미 벌어왔던 거 있잖아. 인간은 생각보다 타성에 의해서 움직여요. 우리가 되게 논리적이고 이성적일 것 같지만 부동산도 2016년 5년부터 계속 대대상승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2022년에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고 파월이 막 지금 막 조지고 있는데도 아니다 그래도 이거 일시적인 조정인데 이렇게 해서 올라갈 거 생각하는 거야. 왜? 지난 6년 동안 계속 올랐으니까 지난 6년만 딱 보는 거예요. 근데 이 기간을 30년으로 놓고 보면 서울 부동산이 강남 불패를 얘기한 사람이 그래서 난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해. 이거 100년 놓고 보면 물론 올랐겠지만 40% 빠졌다가 다시 이렇게 올랐다가 다시 빠졌다 이렇게 올랐다 이게 반복이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불패해요? 약간 좀 6년만 보고 이제 이렇게 투자 우리가 인생이 짧기 때문에 30년을 볼 수는 없으니까 그 친구가 딱 그 얘기를 하는데 아 역시 알아도 이거 실천하는 게 정말 고수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좋은 얘기. 좋은 얘기였습니다. 네. 이 뉴스는 제가 잘못 얘기하면 진짜 융단 폭격을 맞을 것 같은데 강남 서초 다음은 송파 아닌 용산 서울 아파트 평당가 톱3 순위 변동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송파가 평당 가격이 용산보다 높았던 이유는 송파에는 유난히 비싼 아파트가 없어요. 송파는 엘리트라고 불리는 그걸 필두로 한 초대형 단지들이 있는데 거의 다 고만고만해요 가격이. 그리고 다 비슷해요 시설도. 그 신축 단지가 특별히 없고 이러다 보니까 송파는 중상 이상의 사람들이 균일한 수준에서 사는 그런 단지들이 많고 용산은 재개발 지역이 많고 그리고 초고가 단지들이 있고 뭐 나인원이나 더일이나 이런 데가 있고 이태원동이라고 하는 재벌들이 사는 동네가 있고 또 이촌동이 있고 국정무지구 쪽에 한강로 쪽에 또 있잖아요. 이게 각각 쪼개서 봐야 돼요 용산은. 근데 용산은 저개발 지역이 굉장히 넓게 분포가 돼 있어서 평균값을 깎아먹는 게 있어서 이제 4위에 머물렀던 건데 최근에 이제 재개발이 많이 되고 송파구 아파트 가격이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그게 이제 이 순위 변동의 가장 큰 팩터가 아니었나. 제가 요거에 대해서 또 상업용 부동산의 생각으로 말해드리면 원래 송파가 강남 3구라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업용 부동산은 되게 떨어지는 구였어요. 왜냐하면 임대료가 안 받쳐줘요. 소비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송파 뭐 사는 분들도 굉장히 소비 많이 한다. 시그니에 가서 많이 소비하지 않냐라고 하는데 그냥 일반적인 근생상권에 대한 소비력 자체가 굉장히 떨어져요. 그래서 송파의 대표 상권이라고 할 수 있는 신천역 아시죠? 여기는 부동산이 막 상승기에서도 별로 올라가질 않았어요. 그러고 보니 그렇네. 네. 왜 그런 거예요? 거기 같은 경우 진짜 고인물에 그냥 그 동네 사람들만 가는 상권이고 그리고 그 동네에 있는 사실 뭐 아파트 엘리트도 있고 좋은 아파트들 많잖아요.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일반적으로 소비하는 사람들이나 가지 많은 비용을 소비하는 사람 다 그냥 강남으로 넘어가든지 시그니에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동네가 다 고만고만하게 소비가 되니까 안 오르는 거예요. 그래도 방이동 같은 경우는 상업지역이 좀 더 넓게 펴져 있어서 거기가 대부분 오피스텔로 개발이 되면서 막 사람들이 그냥 땅값은 확실히 올랐거든요. 뭐 임대료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지만 그래서 방이동 같은 경우는 좀 다르게 느낄 수 있지만 신천 같은 경우는 거의 그래요. 그래서 잠실의 어떻게 보면 대표 상권이라고 하면 방이동하고 신천인데 그런 거를 감안했을 때 확실히 송파구는 상업용 부동산에서도 원래부터 가치가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동네예요. 오히려 주거용 부동산이 송파구는 조금 더 가치를 인정받는 곳인 거네요. 그래도 전 4등이라도 한 게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업용 부동산에서는 제가 생각할 때 송파는 4등도 아니에요. 저는 마포보다도 떨어질 수 있는 동네라고 생각해요. 마포가 더 좋죠? 네, 맞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제가 어릴 때 막 중학교 고등학교 때 항상 까불고 다닐 때 그 신천역에 있는 콜라텍을 한번 간 적이 있거든. 신천역에 나이트도 많아요. 나이트도 많았고. 근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그때 콜라텍을 간 이후로 한 번도 내가 신천을 안 가다가 영정이랑 상권 촬영 한참 다닐 때 그때 가보니까 내가 어릴 때 봤던 그 모습 그대로인 거야. 그래서 아 신천은 정말 변화하지 않는 상권이구나라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오히려 신천이면 건대도 뺏기고 삼성동 뺏기고 잠실 뺏기고 이러면서 뭐 그렇게 됐죠. 근데 전 궁금한 게 잠실 신천 쪽이 많이 개발이 되면서 전문직들 되게 많이 살거든요. 아주 이제 고소득의 전문직들은 뭐 시그니엘을 살거나 강남 쪽이나 반포 쪽으로 넘어오거나 아니면 용산 쪽으로 가거나 이러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그 소득이 받쳐주는 중상층이죠. 전문직들이 많이 살아요. 그 사람들의 소비력이 이일로 연결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신천역 쪽으로? 대치동의 마이너로 봐요. 실제로 대치동 가보면 음식점 중에서 엄청 고가의 음식점이나 뭐 오마카세나 사치제 같은 음식점들이 없잖아요. 사실 잠실도 비슷한 느낌인 거예요. 거기서 이제 많이 소비하는 분들은 진짜 그냥 내가 먹고 사는 거에 대한 소비나 교육이나 이런 거에 소비에 포커싱이 돼 있지 뭔가 사치하고 비싼 거를 많이 하고 이런 거에 대한 개념들이 조금 확실히 부족한 거. 그게 소비력이 떨어진다는 표현이죠. 예. 거기 있는 분들 중에서도 부자고 많이 소비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평균적으로는 확실히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실제로 업장의 수준이라고 봤을 때 신천은 건대랑 별 차이가 없어요. 신사동에 있는 음식점들의 퀄리티나 가격이나 물가나 이런 거를 감안했을 때 건대랑 뭐 많이 차이 나거든요. 근데 신천은 사실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송파 빌딩이 생각보다 안 팔리는 것 같아요. 팔리긴 팔리는데 정말 시세가 안 올라요. 그나마 9호선 라인에 속리단길 근처에 막 이런 건 있긴 한데 다른 지역에 올라갔던 폭에 비하면 뭐 성수동에 비하면 완전 세 발이 피죠. 성수동은 뭐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그러니까 한강변에 있는 주요 구에 비하면 송파는 확실하게 안 오른 것 같아요. 다음 뉴스라기보다
기사는 지난번에 저희가 청담동 6번지 배경청담 빌딩 그거 경매 나온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976억의 감정가로 경매가 나왔는데 찾아보니까 단독 입찰로 1,500억에 낙찰이 됐어요. 저는 여기서 궁금한 게 있어요. 단독 입찰인데 왜 1,500억이나 썼나? 이게 너무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976억에 이제 경매로 나오게 됐는데 1,500억을 단독 입찰로 한 거잖아요. 근데 1,500억에 사게 되면 수익률이 1% 나와요. 1%. 등치까지 내면 거의 1% 나오는데 이거를 왜 이렇게 투자를 했을까?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해요. 주식회사 성지라는 곳에서 낙찰을 받았다라고 하는데요. 성지라는 회사가 너무 많아가지고. 아, 그거 금융감독 공식 사이트에 찾아보면 되는데? 나중에 찾아보겠습니다. 이거 말고도 도산대로에 또 하나 더 경매가 나온 게 있고, 그다음 작년에 삼성동 낙찰된 것도 있죠. 그러니까 진짜 강남에서 정말 엄청난 부자시더라고요. 뭐 형도 대충 듣기로 조단위 부자라면서요? 나도 이거를 이제 우리가 컨텐츠 찍을 땐 몰랐는데 이 빌딩이 감정가액만 거의 1,000억이 가까운 빌딩인데 와 되게 큰 빌딩이구나. 도산대로의 대로변에 있고 상업지이고 800%까지 끝까지 땡겨 쓴 저 대형 빌딩이거든요. 이 정도 하나 가지고 있으면 되게 부자겠거니 싶었는데 상속 문제 때문에 이렇게 좀 경매로 넘어가고 뭐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패밀리가 가진 뭐 부동산하고 여타 기타 자산만 해도 조단위 부자라고 하더라고요. 좀 찾아보니까 이 빌딩 말고 다른 빌딩들도 다 강남 요지에 막 대로변에 다 이런 빌딩들이 근데 이게 다 경매에 이제 붙인 원인이 공유물 분할 청구라는 소송을 통해서 판결을 받고 경매 물건으로 나온 건데요. 이게 알아볼수록 이게 서로 간의 분쟁이라기보다는 좀 합리적으로 나누기 위해서 경매라는 걸 이용했다라고 보여지더라고요. 공유자들끼리는 한 명의 공유자가 이제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할 수가 있는데 다투지 않고 서로 나누어서 갖기 위해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판결문도 제가 보니까 경매에 붙여서 경매 대금에서 경매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각각의 이제 지분별로 분배한다 이렇게 판결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낙찰가가 1,500억이라고 해서 뭐지 이거 단독 낙찰이라서 너무 그렇지 않나라고 했는데 실제로 도산대로에 요즘에 팔렸던 사례 자체가 대지 건물 포함해서 평당 5억 선이잖아요. 5억 3천인데 그 정도 팔린 사례가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잘 아는 새벽집이랑 새벽집 앞에 있는 건물 두 개인데 그중 새벽집 앞에 있는 시트로잉 들어간 거기 건물이 최근에 평당 5억 3천 정도 거래가 됐거든요. 의류 브랜드로 유명한 한섬에서 샀고 뒤에 있는 새벽집 같은 경우도 한섬에서 또 샀죠. 그런데 이제 그 당시 매입했던 가격이 이 경매랑 시세가 비슷하니까. 전 되게 놀라웠던 게 도산대로 물론 이게 상권 특징이 좀 다르잖아요. 도산대로변과 그리고 신노년, 노년 그쪽에 있는 역을 중심으로 하는 그 상권과 성격이 좀 많이 다른데 도산대로변이 물론 우리나라에서 되게 명품이나 이제 고급스러운 거 뭔가 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곳이지만 대중교통으로 이동하기엔 되게 불편하고 뭐 그런 곳이거든요. 근데 여기가 용적률 800%까지 쓸 수 있는 상업지라고 하지만 두 건이 거래가 된 거잖아요. 이번에 청담동 6번지랑 그리고 아까 말했던 푸조 시트로행 전시장 여기 1,667억 원에 판매된 평당 5억 이상의 거래된 게 딱 두 건이 찍힌 건데 이렇게 고금리에 이렇게 찍힌다는 게 굉장히 놀랍더라고요. 약간 라인원 비싸게 팔린 거랑 비슷하죠. 네, 맞아요. 다 떨어지는데 지 혼자 그냥 가가지고 찍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도산대로변에 800%까지 쓸 수 있는 상업지 그리고 반듯하게 돼 있는 땅 그리고 이제 도산대로 중에서도 좋은 땅이거든요. 그 시트로행 매장 같은 경우는 PHS 129랑 그 도산대로 하이엔드 라인하고 딱 맞닿아 있는 상징적인 또 위치고 그래서 이제 더 그렇게 팔릴 수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 고금리에 다른 상업용 부동산이 다 조정을 받고 있고 특히 꼬마 빌딩은 힘든 시기인데 여기는 오히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비싸게 팔리는 우리가 평당 근데 많이 봐도 4억 정도 봤었잖아. 근데 평당 5억 3천에 팔려버리는 역시 정말 희소하고 정말 좋은 물건은 이 시기에도 이렇게 팔리는구나. 돈 많은 회사들이 많거든. 요건 또 직거래예요. 직거래면 뭐야 이거 너 나한테 팔래? 이러면서 두 개 합쳐서 2,300억, 400억 되거든요. 야 0.4%만 받아도 얼마야? 중개수수료가 한 10억이 넘네. 그 다음 기사는 임대료 너무 올랐나 A급 오피스 공실료 다시 반등 이랬어요. 사실 이 기사가 약간 좀 얄팍한 게 지난 3분기가 공실률이 2.2% A급 오피스 공실률이 2.2%였고 2021년 1분기가 9.4%였으니까 계속 떨어지는 추세에 있었고 A급 오피스는 공실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 2.2%라는 거는 공실이 없다는 뜻이랑 똑같은 거거든요. 이번에 0.2%가 반등했다. 근데 유의미한 수치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뭐 기사용이죠. 뭐 이런다고 뭐 A급 오피스가 지금 공실이 좀 늘어나고 이렇게 보기 좀 힘든 부분이 있죠. 그럴 것 같아요. 없는 거 요즘에 최근에 사실 A급 구하는 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구하기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기사는 이것도 되게 이제 이 컨텐츠를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부동산 폭탄 터지나 미분양 한 달 새 1만 가구 폭증 이런 기사가 있어요. 지금 저희가 뭐 고금리 얘기했었고 그리고 실제 가계 가처분 소득도 줄고 있고 그게 이제 물가 상승뿐만 아니라 금리가 오르기 때문에 가처분 소득에 영향을 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돈을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고 전세 가격이 폭락하고 있고 폭락했고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서울 아파트뿐만 아니라 전국 아파트 가격을 다 끌어내리고 있는 하방 압력으로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또 하나의 팩터가 있어요. 미분양이 너무 많아요. 서울은 미분양이 한 1,000가구 정도밖에 안 돼요. 900가구
가구인가 그거밖에 안 되고 경기도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5천 가구, 7천 가구 그 사이일 거예요. 경기도 전체로 봤을 때. 근데 경기도 인구가 1,100만이잖아. 대구가 15,000세대예요. 대구는 인구가 200만인가 300만밖에 안 되는데 250만인가 그런데도 굉장히 대구가 인구 대비 미분양이 너무 많은 상황이거든요. 대구 공급량은 앞으로도 더 있어서 대구를 제가 그때도 뭐 얘기 드렸듯이 대구 토지가 상업적으로 평당 1억씩 간다니까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파트를 내가 투자한다라는 생각을 할 때 이번에 다들 많이 배우셨을 거잖아요. 그 중에서 하나인 공급량에 대해서 변화를 또 한번 미리 한번 체크하시는 것도 방법이 되지 않을까. 문제는 이런 거더라고요. 미분양이 대구에서만 15,000세대가 지금 미분양 가구가 있는데 올해 더 늘어날 거예요. 이게 아마 엄청 많이 늘어날 건데 주택 시장이 금리가 다시 이제 내려가고 금리가 내려가야 돼 가계 가점 소득이 늘잖아요. 기대 심리가 생기게 되고 이제 투심이 살아나게 되는 거죠. 투심이 살아났을 때 미분양 가구가 너무 많으면 투심을 동력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분양이 없어야 투심이 이제 살아나면서 거기서 사람들이 투자도 하고 막 갭 투자도 하고 하는 건데 미분양이 일단 많으면 미분양 물건부터 소화가 돼야 되거든요. 굉장히 이게 오래 갈 것 같아요. 부산이 대구보다 인구가 많잖아요. 근데 부산 미분양 가구가 대구의 반도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되게 심각한 상황이라서 제가 2년 전에 장모님이 자기 이사 갈 건데 대구에 저기 좀 비싼 데가 있어서 거기 갈까 했는데 절대 가지 마세요 그랬거든. 이 입주 물량을 보세요. 절대 가면 안 됩니다. 내가 막 뜯어 말렸거든. 장모님이 나에게 고맙다고. 네, 그래서 저는 뉴스는 다 읽었고요. 이번 주도 뭐 이렇게 해봤는데 계속해서 팔로우업을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진짜 놀라웠어. 평당 5억 3천. 아, 인상적이야. 강남역 명동을 제외한 이제 어떤 다른 지역들에서 평당 5억 시대가 열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어떻게 보면 부동산의 양극화가 앞으로는 더 심화될 거다. 계속해서 팔로우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